어서 오세요. 세 번째 글입니다. 먼저 전편의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늘 이런 식이죠? 뒤를 돌아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다. 나는 도둑질을 하다 들킨 고양이처럼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이쪽으로 와요. 신경질적인 소리에 나의 온몸이 쭈뼛 굳어졌다. 그녀는 내 손의 접시와 수저 등을 낚아채듯 빼앗아갔다. 난 엉거주춤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녀는 음식을 본래 있던 자리에 거칠게 퍼부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넓은 테이블이 환하게 밝아졌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음식들이 탐스럽게 나타났다. 준비된 음식은 그곳에 따로 있었다. 내가 음식을 퍼냈던 곳은 불쾌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었다. 어떻게 그리 게으르게 살 생각만 해요? 그녀는 음식을 향해 고개를 까닥하며 거만하게 나를 지켜보았다. 창피함이 온몸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기렁대니 음식을 훔쳐 먹는 거지이었다. 그런 모멸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요? 무슨 말이죠? 말과 글자를 보면 한국 같은데 모든 것이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는 도대체 어디냐고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난 바빠요. 많은 일들을 빨리 끝내야 해요. 당신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빨리 식사나 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내뱉고 돌아서 가려 했다. 잠깐만요. 나는 황급히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그런데도 그녀의 얼굴에서 이국적인 매력이 풍겼다. 믿을 수 있겠어요. 난 이곳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난 아직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곳은 한국인가요? 아니면 어느 별나라인가요? 제발 이곳이 어디인지 꼭 알려주세요. 댁과 같은 여행자가 한두 사람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있는 곳을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녀는 참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이죽거렸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왔다니까요. 이런 곳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곳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내 모습이 이상치 않아요. 그녀는 새삼스럽게 나의 몸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정색하며 말했다. 아주 이상하지요. 난 처음에 댁이 안드인 줄 알았어요. 안드는 모자를 쓰는 것이 상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안드폴은 변장을 하기도 하니까요. 안드폴 그게 뭐죠? 아, 안드로이드 폴리스를 모르세요. 경찰 로봇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긴장을 했죠. 그러나 쓰레기를 뒤집는 걸 보고 캐시가 떨어진 사람인 걸 알았죠. 식사를 먼저 하세요.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다른 세상에서 왔다니 재미있군요. 차라리 에이리언이라 하시지요. 호호호. 그녀는 정말 재미있다는 듯 허리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돌아서 가다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다. 벽으로 다가간 그녀 앞에 커다란 풍경 사진이 눈으로 일었다. 그녀가 안으로 사라지자 눈은 사라지고 사진만 남았다. 나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했다. 모든 걸 편하게 생각하자. 그러니 한편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안드로이드라고? 우리 과학자들도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려고 부단히 시도했는데 아마 이곳에서는 이미 널리 상용되고 있나 보다. 그러면 강가에서 보았던 모자를 쓴 사내도 안드로이드일 것이다. 아마 아이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드폴이었을 것이다. 캐시, 이곳에도 돈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어떻게 돈이라도 마련할 수 없을까?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음식은 부드럽고 담백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이 싱싱했다. 나는
천천히 그 맛을 음미했다. 그녀가 돌아오고 있다. 하얀 가운을 벗어버리자 드러난 물빛 줄무늬 티와 찢어질 것처럼 탱탱한 진청색 스커트가 잘 어울렸다. 그녀의 다리는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결코 날씬한 것은 아니다. 다리에는 살이 토실했다. 그런데도 그녀의 자태는 무척 섹시했다. 그녀의 긴 머리와 육감적인 가슴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싱긋 웃으며 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앉은 키는 작아 보였다. 창가의 밝은 빛이 얼굴에 음영을 만들어 눈과 귀 또렷하게 보였다. 큰 눈이 약간 깊었다. 그래서 콧대가 더 높아 보였다. 얼굴빛도 약간 거무스름했다. 티가 너무 얇아 속살에 윤곽이 드러나 보였다. 젖꼭지의 모양이 생생한 것으로 보아 분명 노브라이다. 그렇게 유심히 보지 말아요. 난 코디아이예요. 어머니가 인도계이죠. 이상한가요? 아니요, 천만에요.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어요. 나는 급하게 말을 더듬거렸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허허, 나에게 들이대는 건가요? 행여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아요. 난 신미래라고 해요. 그녀는 가볍게 손을 내밀었다. 작은 손이 너무 부드러워 꽉 쥐면 통하고 터질 것만 같다. 미래. 이름이 미래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곳은 혹시 미래의 세계가 아닐까? 그녀의 이름을 듣고 어쩌면 그게 현실을 암시한다는 느낌이 든다. 주세구라 합니다. 후후후. 세구. 이름이 세구. 재미있네요. 강아지 이름 같아요. 사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고민이라고요. 당신을 정상인으로 믿느냐 마느냐 그거죠. 지금도 역시 그래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거죠. 사실 아까는 당신을 신고하려고 자리를 비웠죠. 그러나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필히 거짓은 아닌 것 같아서요. 솔직히 아직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죠?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즉시 신고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사고를 일으키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덜컥 신고해버리고 나면 당신은 잡혀가 끔찍한 실험 대상이 될 거예요.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안드는 당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 해부할지도 모르죠.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테니까요. 당신이 나로 인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상상해보니 겁이 났어요. 쓸모없는 휴머니티가 나의 병이죠. 당신에게는 행운일 테지만요. 그녀는 사실상 나를 신문하고 있었다. 나에게 와락 겁을 주기도 하면서 나로서는 그녀의 신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말대로 내가 잡혀가 안드로이드의 실험물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내가 살아온 세계를 사실대로 말하는 방법 외에는 그녀를 믿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나의 삶이란 창끝을 겨누고 쫓아오는 시간으로부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길을 쓰고 도망 다니는 긴장의 연속이었죠. 숨 돌릴 틈도 없이 헉헉거리며 공부만 하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부모님에게, 사회 모두에게도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통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누굴 미워해 본 일은 없었어요. 누구를 좋아해 본 일도 없었고 삶을 즐겨본 일은 더더욱 없었지요. 심지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있다는 것이 증오스럽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고민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쪽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삶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여기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나는 어쩌다 보니 잔디밭에 있었고 그곳은 구름보다 높은 곳이었다는 말을 듣고 미래는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길에서 왔다는 말이지. 그녀는 갑자기 경어를 생략하고 말끝을 내렸다. 하늘길, 응, 그곳에서는 가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해. 참, 우리 서로 말을 트는 게 어때? 나이도 비슷할 것 같아. 난 22, 넌? 그 말에 그동안 똘똘 뭉쳐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다. 그녀가 이제 나를 믿어주고 또 친구로 대해주겠다는 뜻이다. 앞을 못 보는 봉사가 기둥을 붙잡은 기분이다.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친숙해져야 한다. 나는 한참 위인 줄 알았는데 겨우 국어야. 얼라리, 넌 몇 살이야? 동갑, 그녀와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한 살을 높였다. 집에서는 그렇게 샌다. 생일은 11월 11일. 동생이잖아. 그럴 거라 생각했지. 난 지난 2월 5일이거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아무튼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해.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지. 여기가 대한민국인 건 맞지? 말도 잘 통하고. 맞아, 대한민국. 그런데 아니야. 전혀 아니야. 도대체 한국에 어디에 이런 곳이 있냐고.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너에게 더 묻고 싶은 말이지.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넌 어떻게 할 거야? 넌 갈 곳이 있어? 갈 곳이라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갈 곳이 있겠어? 온통 낯설고 모든 게 겁이 날 뿐인데. 그러나 정작 뭐가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기왕 일이 된 것, 이곳에 관해 자세히 알고도 싶어. 그렇게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해. 만약 신분이 노출되어 안드폴에게 잡히면 AI의 기계 속에 갇히게 돼. 그곳에서는 절대 도망갈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우와, 소름 돋는다. 여기는 캐시폰이라는 신분증이 있어. 항상 중앙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넌 그것도 없겠네? 캐시폰. 그게 뭐야? 컴퓨터의 일종이야? 정보 교류, 통화는 물론 대금 결제 등 모두 다 이걸로 해. 내 모습도 여기에 다 녹화되고 있어. 몰랐지?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찬 손목 밴드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거 신기하네.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그것은 얇은 액정이 달린 밴드였다. 폭은 5cm, 두께는 5mm 정도. 그곳을 클릭하니 대형 스크린이 허공에 생성되었다. 그녀는 캐시폰에서 그 창을 분리해 테이블에 세워놨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갖가지 아이콘이 떠올랐다. 손가락으로 튕기면 스크린이 확대되고 쓸어내리면 축소되는 건 나의 휴대폰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TV 시청, 화상통화, 검색 등을 홀로그램으로 할 수 있었다. 실물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참으로 기가 막혔다. 그것은 또 모든 물건을 구입하거나 여행 경비 등이 모두 자동 결제되며 어떤 장소든지 패스할 때마다 아이디가 자동 등록된다고 한다. 때문에 사람의 모든 활동 내용과 소비 성향, 취미 등이 유비쿼터스로 중앙 컴퓨터에 기록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 강가에서 나에게 다가오던 사내가 생각났다. 사내는 내가 시계를 보자 즉각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사내는 내가 캐시폰을 가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믿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다시 머리끝이 쭈뼛 솟아올랐다. 야, 으스스한데. 그리 되면 사람들의 사생활은 모두 노출되는 거네. 사생활 보호를 받고 싶을 땐 캐시폰을 아주 꺼버리면 돼. 그러면 급한 연락도 끊어져 위험이 닥쳐도 구조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소한 텔레매틱스는 강제해야 한다는 등 말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위치 추적을 당하는 것보다 사생활을 보호받는 쪽을 선택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캐시폰을 꺼버리고 살기도 하지. 당연할 것 같아. 그런데 참 답답하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 그녀를 떠나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다. 난 간절하게 말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캐시폰 같은 걸 가질 수도 없을 거 아냐. 미래야, 나 당분간 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미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노, 넌 위험해.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야 해? 나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잠시 도와달라는 것뿐이지. 마찬가지야. 너는 지금 나를 매우 귀찮게 하고 있어. 그리고 난 사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러나 미래는 결국 나를 아주 떼어내버리지는 못했다. 나의 처지를 몰랐다면 또 모르지만 나를 쫓아버리면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뻔히 보였을 것이다.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AI 기계 속에 갇힌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끔찍한 공포였다. 또한 볼수록 호감이 가는 그녀를 붙들고 싶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나는 최대한 그녀의 모성애에 기대고 있었다. 오만상을 찌푸리던 그녀는 결국 비밀스러운 문 안으로 나를 안내했다. 엘리베이터였다. 곧바로 넓은 사무실이 나왔다. 맞은편에 L자형 책상이 벽을 등지고 입구를 향해 놓여 있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온 그 벽면은 온통 화면이었다. 문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화면에는 식당, 아니 환이 비치고 있었는데 마치 이곳이 식당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이곳에서 줄곧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가 의자에 앉자 책상 바닥도 액정창으로 밝아졌다. 청소할 시간입니다. 시작할까요? 좋아. 책상이 말했고 그녀가 대답했다. 곧바로 식당 안에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기다란 팔이 뼈로 딸린 장난감 차가 팔을 휘두르며 식당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청소하는 동작이 깜찍하고 귀여웠다. 이야, 저건 도모틱스로구나. 내가 무심결에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생긋 웃었다. 여기서 쉬어갑니다. 네 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